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저술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회복 탄력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나치가 자행한 대학살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고 또 그 사람 역시 강제 수용소에서 부모와 아내를 모든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때도 그는 전쟁이 끝이 나며 결심함으로써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의 정도를 총괄해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 통제력, 충동 통제력, 낙관성, 자기 효능감, 원인 분석력, 공감 능력, 적극적 도전성 7가지 요인으로 평가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마주할 때도 이러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의 3가지 비밀은 무엇일까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에서 정신과적인 질환의 진단 명인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사우스윅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히 높은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물론 유전적 요소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학습적 요소가 매우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회복 탄력성 사고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호한 현실 수용입니다. 탄력성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현실이 있을 때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감수해야 하든지 간에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막연하게 희망적으로 생각하는지 둘 중에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믿기 힘든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을 때 회복 탄력성은 진단서를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치료 계획을 짜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유언장을 고치고 또 매 시기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변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당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 주변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분들이 다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냉철한 분인데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 병의 권위자분을 찾고 거기 병원 스케줄을 잡고 그 다음에 병원 수술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나서 이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계획을 하실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본인이 굉장히 우울해 하셨는데 그때도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울감을 이겨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그냥 무조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인생은 어떤 많은 의미, 좋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부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중에 가장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갇히는 아마 영적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자애로운 신이던 간에 아니면 우주의 에너지가 됐던 간에 아니면 자신보다 더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나 이런 신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은 이 회복 탄력성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겨서 절망 속에서 헤맬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자, 3번째는 상황에 독창적으로 순간 대처하는 비범한 능력이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혁신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합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책을 모색해냅니다. 예를 들면 이 나치 강제 추운 겨울에 신발이 없으니까 노끈하고 우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노끈과 철사를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로 헝겊을 이어서 신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만들어서 그걸
신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담했던 사람들하고 그 두 부류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고 그 다음날을 맞이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차가운 발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임시 변동하고 희망을 품고 이런 능력이 이 사람들의 이 생사를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낙관적이란 말이 좋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낙관적 현실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라요, 낙관적 현실주의입니다. 무조건 현실에서 낙관성을 가진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고, 이 낙관성과 조금 결이 다른 낙관적 현실주의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책을 쓴 짐 콜린스, 이 사람은 이제 경제 전문가이면서 투자자죠. 그래서 짐 콜린스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에게 프로로 잡혀서 8년 동안이나 고문을 당했던 짐 스톡데일 장군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기고에 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하고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제 짐 콜린스가 스톡데일 장군한테 물었어요.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고 물으니까 이 스톡데일 장군이 말을 했죠. 아, 네,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군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낙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절이 될 때까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고, 또다시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기념일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했고, 또다시 추수감사절까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죠. 그리고 스톡데일 장군은 나를 응시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모두 커다란 절망감으로 인해 죽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 포로였던 군인들의 연구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하는 스티비 사우스윅 박사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는데 일정한 방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부정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 일반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관찰을 통해서 현실적 낙관주의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낙관주의죠. 그래서 낙관적 현실주의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긍정적인 미래의 가능성에 여전히 문을 열어두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우리 요번에 비행기 사고가 났었는데요. 미국에서도 2009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5일 US항공 1549기 뉴욕 리구아디아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거대한 캐나다 오립대하고 비행기가 충돌했고 양쪽 엔진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장 체슬리 슬램버거는 오랜 시간 쌓아왔던 경험 그리고 중압감 속에서도 대담성을 발휘해서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불식착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많은 연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충격을 주거나 그러면 폭파가 될 수가 있어요. 폭파되는 걸 방지하거나 아니면 또 화재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 강에다 불시착을 시킨 거죠. 덕분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덕분에 150명의 승객 그리고 5명의 승무원 전원 모두가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승객 중에는 베리 레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명보트에 올라타기 전에, 이때가 1월 15일이니까 여러분들 그 뉴욕이 1월 15일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데 이 사람은 이제 물속으로 구명보트에 올라타기 전에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면 저체온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승무원이 와서 맨몸 위에 입고 있던 자신의 셔츠를 한치 망설임도 없이 벗어주었다는 거죠. 덕분에 그 승객은 살았고 평생 그 셔츠를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행동을 흐름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티베트 달라이라마는요, 다른 용어로 이용해 이 흐름의 전환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이 흐름 전환을 현명한 이기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현명한 이기주의,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명한 이기주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보통 이타주의라고 하죠. 이타주의.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일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심지어는 수명이 늘어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자,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슬픈 일, 충격적인 일들을 연이어서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 12월 계엄 사태도 겪고, 또 12월 29일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또 우리가 비행기 사고도 겪었고, 또 우리가 채 2년이 되기 전에 이태원 사태도 겪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슬픈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지한 우리 내적 성찰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과거 했던 바보 같은 행동, 또 언행, 이런 것들을 후회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후회한들 과거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또 죄책감, 원망, 분노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과거에서 어떤 교훈을 배웠고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 객관적인 현실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이라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한, 분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화상을 입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거죠.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지혜와 연민을 갖고 삶을 원래대로 되찾아서 평온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회복 지수 테스트, 진단 테스트를 여러분들 아래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여기서 댓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진상조사 원인이 빨리 파악이 되고 유가족들이 슬픔을 잊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